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빠르게 달리던 승합차 한 대가 하천으로 추락합니다. 이 차량에는 총 8명의 일가족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약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한 차량.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내용 잠시 후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취재했습니다. 한 전철에서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는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정원보다 배 이상 많은 승객이 몰리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용객들은 예견된 사고라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포항 시내를 벗어난 외진 곳에 자리한 카페. 소음 없이 조용하기만 하던 카페 앞으로 갑자기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임시 난간까지 뚫고 그대로 날아 약 5m 아래 하천으로 고꾸라지는 차량. 대형 승합차가 전복될 정도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한 10m를 날아갔고 다시 전복이 됐는데 큰일 났구나, 완전 중상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약 5m 아래로 추락한 승합차는 10m가량 날아 하천으로 떨어졌다는데요. 그대로 바위 위에 뒤집힌 차를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이들의 비명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나가는 카페 직원. 마침 일하고 나오다가 저게 뭐지 하는데 순간적으로 날길래 사장님 빨리 내려가시다 하고 그냥 쫓아왔습니다. 박 사장님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아차 싶어서 저는 뛰어오면서 일단 신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근 음식점 사장님과 카페 사장님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목격한 승합차 내부는 사고만큼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운전수가 뒤로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안전벨트는 다른 사람들은 안 매갖고 다 좀 뒤엉켜 있었어요. 몇 분이냐 그러니까 8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이들은 포항으로 나들이를 온 일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차 안에 8명 모두가 7, 80대 어르신들이었다는데요. 사람 머리하고 입 가까이 물이 차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뒤엉켜 옴짝달싹 못하는 사이 차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시민들, 트렁크 문을 열고 한 사람씩 구조에 나섰는데요. 물에 젖은 채 구조된 이들을 보던 카페 직원 세롬 씨는 담요를 챙겨와 그들에게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머리를 다치셨는데 이제 너무 떨고 계시더라고요. 제 체온으로 뜻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안아드렸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약 10분간 4명의 사람을 구조하고 있던 사이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들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물 수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포 쪽으로 계속 물이 찼다가 빠졌다가 이게 흐르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의식을 거의 잃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었는데 시민분들의 도움도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더 큰 사고 없이 구조를 모두 완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구조된 전원 모두 생명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다행이기는 하나 대체 어쩌다가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했던 것일까? 그러니까요. 가속이라든지 약물, 음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모래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완충작용 때문에 그게 안 다친 것 같아요. 그냥 완전 부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승합차가 달려온 내리막길 끝은 코너를 따라 좌측으로 꺾어야 하는데 운전자 부주의로 그만 직진하면서 추락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둘이 뭐 아무 생각 없이 한 것뿐. 힘든 줄도 모르고 하셨을까요? 힘 좀 들대요. 사실 두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구조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구조자들.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이들은 우리 곁에 숨은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지난주 월요일 낮 12시경 도심 한복판에 대형 화재가 벌어지며 부평 시내 일대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불이 이제 번져가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는 재난이 되겠다 할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순식간에 불이 붙었거든요.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최희 씨는 한 식당 옆을 지나던 중 화재를 목격합니다. 다급히 바로 옆 가게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외쳤는데요. 그런데 그 짧은 사이 빠르게 옮겨붙기 시작한 불길. 가게 직원이 급한 대로 소화기를 챙겨 나와 화재 진압에 나서봅니다. 하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였다는데요. 다른 상인들도 힘을 보태 화재 진압에 나서보지만 북쪽 건물에 붙은 불은 불쏘시개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인접해 있던 옆 건물까지 화재가 번진 상황. 게다가 바로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엔진룸에서도 불길이 근데 포착됐는데요. 이 가게 앞에 있는 차가 가장 위험했었었는데 그래서 이 차가 터질까봐 다들 좀 걱정들을 했었죠. 그 소식을 들은 차주가 다급히 차로 달려갑니다. 폭발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차를 빼고자 운전석으로 올라타는 차주. 그런데 이미 사이드 미러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차에서 탈출한 차주. 어디선가 펑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야, 우리 어떻게? 불과 5분도 안 돼 한 건물이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1층 식당하고 외부 벽면에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고 인접 건물의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을 끄는 소방관님들도 진압을 하고 하는데도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불씨가 계속 살아남는 게 보였거든요. 몇 층 붙었다고? 4층? 간판 타고 올라갔어. 어느새 불길이 바로 뒤 고층 건물에서 다시 포착됐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14층 건물 외벽으로 불길이 옮겨붙은 이유는 최초 화재 발생지와 곧이어 옮겨붙게 된 옆 건물 그리고 고층 건물까지 따닥따닥 한 대 붙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고층 건물 한 동이 30여 분 만에 타오르자 시민들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야, 저 극장 안으로 들어가겠네, 저거 완전히. 저 건물, 초기 진화에만 약 3시간이 소요될 만큼 대형 화재였지만 그래도 다행히 건물 관계자들의 발빠른 대처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화재가 제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접 건물들이 굉장히 가깝게 인접돼 있었고 또 이제 그 뒷 건물들도 외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연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이런 속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이런 외장재에 대한 어떤 재료 기준들은 강화가 되어 왔거든요. 다만 이제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위법하진 않지만 저층부의 재료를 조금 더 다른 것들로 바꿔주는 것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법 개정 전 지어진 고층 건물들은 아직도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 많은데요. 인명피해가 나기 전 전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위를 전력 질주하는 경찰관. 이들이 무언가를 잡기 위해 이토록 달리고 또 달리는 이유는 바로 고속도로에 송아지가 출현했기 때문. 고속도로 순찰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앞쪽에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지 하고 쳐다보니까 토가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마라톤을 하듯 고속도로를 달리던 송아지 한 마리의 출현으로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소방분들이 올가미를 갖고 있었고 올가미로 소를 제압하려고 하셨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소가 도로를 뛰어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망다니며 위험하게 고속도로를 활보한 송아지 포획 작전에 경찰도 합류했습니다. 올가미를 두고 대치하던 그때 어이구 줄을 넘어 달아난 송아지. 그런데 차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장면도 연출됩니다. 앞길을 막고 포획하려는 작전을 세웠는데 송아지가 뒤돌아서 역주행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고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정말 많았고 차량이 급하게 멈추면서 2차, 3차 연속 추돌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측 불허한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 너무 힘들다. 빠르게 달려 순찰차로 송아지를 쫓기로 합니다. 그런데 송아지도 겁을 먹은 대로 사람을 피해서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데 결국 대원들은 순찰차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추격 전에 경력을 살려 포위망을 좁혀나가는 한 대의 순찰차. 그 앞을 막아섭니다. 더 바짝! 그런데 그 틈을 빠져나가는 송아지. 그리고 그 순간 소를 태울 화물차가 제 차 앞을 막습니다.
광저지구대 대원들은 빠르게 뒤를 막아 소를 포획하는데 드디어 성공했는데요. 그나저나 이 송아지는 어떻게 이 고속도로에 나타난 것일까? 암송아지를 타서 오는 도중에 자동차 그 전용도로에서 바가 이제 딱 끊어지면서 맨 뒤에 있는 소가 눌려가지고 밖으로 떨어졌어요. 소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까봐 그게 이제 가장 걱정됐었어요. 송아지를 이동하는 차량에서 송아지가 탈출한 경우는 화물이 떨어진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으로 과태료 5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이에 송아지 주인도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애써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사고 없도록 주의해주길 바라겠소.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지옥철로 악명을 떨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몰려드는 인파 때문에 승객이 쓰러지는 사고까지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지하철에 사람들이 몰리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명이나 쓰러졌고 한 사람은 역차 안에서 넘어졌고 한 사람은 역 바닥에서 쓰러졌고. 전철을 이용했던 승객들이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는데요. 악시 되니까 사람 숨쉬는 게 산소가 부족하고 나도 타보니까 엄청 쪄이더라고. 막 밀어. 이전 산소가 비슷하겠지 뭐. 자, 다른 지역 도시철도보다 승객 과밀 현상이 유독 심하다는 김포 도시철도입니다. 실제로 역사와 전철 내부는 얼마큼 혼잡한지 평일 출근 시간대에 전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는데요. 아침 7시 반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전철이 곧 도착을 하고 문이 열리자 내부는 승객들로 가득 차서 이 틈을 비집고 타야만 했는데요. 자, 그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이 또 한 번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어깨를 돌릴 틈도 없었던 전철 내부 상황. 빽빽해요. 자, 해당 노선은 김포 지역 신도시 주거지부터 서울 김포공항역까지 운행 중인 노선인데요. 중간에 환승 없이 이동을 하다 보니 종착점으로 갈수록 밀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15분이 밀쳐서 들어오고 서로 막 밀치고 어느 순간 충분히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끔 쓰러지시는 분들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아닌데 여기 한 달에 갖다 내가서 있다는 그렇게 해요. 일주일에 한 명을 먹이려고. 자, 그렇다면 퇴근 시간대 상황은 어떨까요? 승강장이 아예 지금 사람들로 꽉 찼네요. 자, 김포 시민들은 매일같이 이와 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제 경전철이잖아요. 그 시간 인구가 몇 명인데 경전철 갖다 놓고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수에 비해서 열차가 너무 작으니까 일량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현재 인구 50만 인구의 수요를 이제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이제 부족한. 자, 두량 규모의 경전철에 속하는 김포 도시철도. 통상 철도를 건설할 때는 향후 수요 증가를 대비해서 여유롭게 설계를 하는데 해당 전철은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은 없었지만 자잘한 사업은 지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보수적으로 봤다. 그때 당시 저희가 280%막 그러잖아요. 자, 러시아워의 수송 인원을 수송 정원으로 나눈 백분율로 계산했을 때 무려 280%에 달하는 수치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한계는 한 230%가 되지 않겠냐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280%라면 몸이 공중에 뜰 수 있는 상태죠.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 승강장은 이 두량을 위해서 설계한 아주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확장 공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경전철이 아닌 다른 대체 교통수단은 없는 걸까요? 전철역 근처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지하철의 승객 과밀 현상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김포공을 와서 무조건 갈아타야 되니까 뭐 5호선이든 9호선 급행이든 간에 버스가 막혀가지고 원래 뭐 1시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넘게 걸릴 때가 있어서 안 되겠어서 다시 전철을 타는데 제가 자가용을 타고 강남을 갔거든요. 1시간 40분에 2시간 걸려요. 2시간. 자, 김포시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로는 48번 국도와 올림픽대로 두 곳뿐이라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버스와 지하철 이용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우역에서 인파로 가득한 버스를 타고 약 40분을 달려 도착한 김포공항역. 자, 전철 이용 시에는 단 15분이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전철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놓은 새로운 버스의 개통. 지금도 집 앞에서 한 5분 기다려서 버스를 타는데 네. 여기 내리자마자 버스가 출발하더라고요. 다음 아이고. 차가 지금 또 15분 걸려서 제가 지금 생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20분을 길에서 막 네. 기다려 있어야 되니까 그게 네. 제일 힘들어요. 자, 모두가 만족하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재 지하철을 개조할 수는 없는 걸까요? 정거장을 넓히고 차량을 개조와 이런 거는 새로 만드는 거하고 맞먹는다. 그리고 불가능하다. 김포에서 돈을 댄다 그랬고 국가에서 받은 거 없어요. 국가에서 승인을 잘못해주고 우리가 정거장을 늘리겠다. 이런 데도 안 해주는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확인해봤습니다. 사업비로 한 거지 않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거나 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경제성 때문에 2량으로 해라, 3량으로 해라. 그렇게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자, 관할 씨는 전철을 증차해 혼잡률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효과적인 대안이 될지 해당 전철을 운행 중인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내년에 3분 7초에서 2분 30초로 단축이 됩니다. 혼잡도도 좀 많이 해소가 될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혼잡도는 완화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서울로 아마 출퇴근이 22만 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저녁은 수송이 한계가 있고. 자, 시민들은 매일같이 이런 혼잡한 출근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시해야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심해진 경제난 때문에 실업자와 노숙자가 증가하며 범죄율까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악화되는 치안 문제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무대책에 분노한 시위대가 안전부 장관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심각한 경제난으로 연일 고통받고 있는 아르헨티나. 인구 3분의 1이 빈곤층이 되며 노숙하는 사람까지 많아졌습니다. Si yo pago el alquiler no como, pago la comida, estoy en la calle. 지난달 62년 만에 최악의 가뭄까지 겹치며 상황은 더욱 나빠졌는데요.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00%를 넘으며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고 실업자들이 늘어났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적질이나 그런 일들이 빈번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도 굉장히 서로 조심하고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며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도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죠. 지난 3일 버스에 침입한 강도와 경찰이 총격전을 펼치던 중 버스 기사가 그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소식을 접한 동료 기사들은 즉각 파업 시위에 나섰습니다. Y bueno, lo que nos explican ellos constantemente es que no dan abasto con la seguridad en la matanza. Por esto este reclamo. 이에 사태 파악을 위해 시위 현장을 찾은 안전부 장관. 하지만 그동안의 무대책에 시위대는 더욱 격분했는데요. 장관이 다가가자 시위대는 욕설과 함께 거칠게 달려들었죠. 돌까지 맞으며 시위대에게 봉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라장이 돼버린 현장을 취재 중이던 방송사의 카메라에 잡혀 생방송으로 보도까지 돼버렸는데요. 버스 운전기사들이 치안 보강을 위한 요구를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다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달랜다고 나왔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막 두들겨 맞은 거죠. 호위하는 경찰들도 말리기는 역부족이었던 상황. 30분 가까이 폭행을 당한 뒤 겨우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악화된 치안 문제로 표출된 분노에 장관의 머리와 얼굴이 크게 다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행안부 장관이 그 데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왔다가 당한 폭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한 사건이 돼버렸죠. 길목을 가로지르는 운하로 낭만을 자랑하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하지만 성매매와 대마초가 합법화돼 있어 밤이 되면 환락의 도시로 변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암스테르담은 특히 누구나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암스테르담에 최근 관광객들을 상대로 난잡한 밤을 보내려거든 아예 오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 캠페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메시지의 타겟은 다름 아닌 18세에서 35세의 영국 남성들이었습니다. 영국 관광객들이 총각 파티로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깝고 저렴하니까 우리로 치면 제주도나 일본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비행기로 1시간 정도에 가까운 거리인 영국 런던. 2020년도에만 36만 명의 영국 관광객들이 방문했는데요. 그중에는 결혼 전 파티를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술에 취한 영국인 무리들이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비물을 파손하고 운하로 뛰어드는 무모한 행동들까지 이런 행위들이 쌓여 이번 캠페인이 촉발된 건데요. 암스테르담 역에서 그 홍등가나 관광지가 걸어서 5분, 10분인데 너무 밤늦게까지 시끄럽다 보니까 그거 사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암스테르담 홍등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사불성이 된 관광객들과 빈번하게 보이는 길거리 마약에 그동안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경마약을 사는 것은 합법적이긴 하지만 사려면은 일단은 네덜란드에 거주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5g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은 사실상 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사이트에서도 암스테르담에 관대한 대마초 허용을 홍보하는 문구들이 많은데요. 결국 규제 강화를 위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이번 캠페인을 영국을 시작으로 자국민과 유럽 국가들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인데요. I think on this street the British people keep the place alive. They keep the ladies busy, they keep the bars busy, they keep all the businesses down here busy. 이게 양날의 검인 게 관광객이 많이 와서 성매매나 마약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또 쉽사리 잘라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락의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4일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 위치한 방가 바자르 시장을 화마가 휩쓸었습니다. 약 15만 명의 상인들이 일하는 다카의 대규모 의류 시장인데요. 불은 순식간에 인접한 상업지구까지 번져서 5천여 개의 점포가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만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채로 울분을 토하는데요. 대부분의 매장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었고 크게 번지다 보니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약 600명의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상인들과 함께 진화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새벽 6시인 이른 시간대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화재 때문에 한화로 약 370억 원의 큰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সামনে ঈদ একটা পোশাকও তো দিতাম না দোকানই তো সব গেল এখন কি করে আমি সামনে থেকে অনলাইনে কিছু দিতাম না 현재 라마단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방글라데시. 이 기간이 끝나면 축하하는 의미로 이드 알피트르라는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인들은 축제 준비로 평소보다 더 많은 옷들을 비축해둔 상태라 피해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난해만 해도 2만 4천여 건에 달할 정도로 잦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하지만 화재 안전장치가 부족해 일단 한번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번 화재는 담배나 모기향 코일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항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고요. 반복되는 화재와 재빠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인들은 소방차와 소방사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등 폭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발진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만 상인들, 하루빨리 수습되길 바랍니다. 수십 년간 여전히 미국의 가장 큰 논쟁거리인 낙태권 문제. 지난해 11월 23년간 쓰이던 먹는 약태약을 두고 낙태 반대 의사단체가 FDA 승인을 철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며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미국은 다시 낙태권 문제 논쟁이 불거졌는데요. 이 약은 미국의 주가 50개가 있는데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연방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은 그거는 텍사스 주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판결을 내린 게 적용이 되면은 이제는 다 못 쓰는 거예요. 각 주의 법률을 다스리는 주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나온 명령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도 모든 주인 건데요. 하지만 같은 날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상반되는 판결이 났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된 소송이 같은 날 다른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이제 논란을 가중시키는 거죠. 결국 낙태약을 두고 곳곳에서 판매 유지 촉구 시위가 벌어지는 등 미국 사회는 또 한 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Bodily autonomy is the most fundamental human right, and any attack on it must be met with massive, organized, nonviolent resistance. 2020년도 미국에서 발생한 낙태 건수는 93만 건으로 임신한 사람의 약 20%가 낙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낙태하는 건수의 현재 한 50% 정도가 이런 약을 이용해서 낙태를 한다고 해요. 결국 낙태약 승인 취소 판결에 법무부는 항소를 제기한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른 연방 정부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아마 대법원에서 결정할 거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낙태권을 둘러싼 분열상이 더욱 커지게 된 미국. 거세지는 논란 속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검거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을까 피해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범죄자가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 약하게 느껴지는 형을 선고받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지난 10일 이런 분위기에 불을 붙이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직 씨름 선수가 이웃을 무참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외국 같았더라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었죠. 검사 생활을 하고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한 제가 봐도 좀 지나치게 가벼운 거 아닌가. 끔찍한 비극의 발단은 바로 층간소음. 아파트 이웃 사이였던 두 사람은 2020년부터 수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는데요.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갔다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가해자. 그러다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먼저 뺨을 맞자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쓰러진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무려 160여 차례 폭행을 이어간 가해자. 피해자는 결국 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현장 CCTV 확보 전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그런데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게 된 사유에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고요. 그로 인해서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밖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은 상해치사로 기소한 것 자체도 상당히 피고인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 죄목 자체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된 겁니다. 상해치사와 살인죄의 가장 큰 차이는 고의성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50몇 분 동안 160회를 때렸다는 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지금 살인행위로 의율해도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범죄입니다. 범죄마다 정해진 법정형의 범위가 있는데요. 그 폭이 넓다 보니 같은 범죄여도 판사에 따라서 형의 차이가 크게 나는 걸 막기 위해 재판에 참고하고자 도입된 기준을 바로 양형 기준이라고 하죠. 만약 살인죄였으면 양형 기준상 최소 7년,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상해치사죄가 적용된 이상 1년 6개월에서 5년 사이의 형량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그럼 왜 5년을 선고하지 않은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합의했다라는 점. 범행 수법이 굉장히 일방적이고 잔인하고 이런 사건을 갖고 합의만 됐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법적으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죠. 이런 판결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은 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에 대해서 1년 6개월이라는 거는 충분히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또 다른 이런 사건이 있을 때도 그럼 이렇게 적은 처벌이 나올 텐데 사람들은 그러면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앞서 설명한 사건뿐만 아니라 사기나 성범죄 등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도 죄의 무게에 비해서 이해하기가 힘든 형을 선고받는 솜방망이 처벌이 빈번합니다. 가중 처벌하지는 못할 망정 형량을 줄여서 선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죠. 통상 진지한 반성이나 초범일 때 혹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감경 사유가 되는데요. 양형 기준에 최대 몇 개월, 몇 년까지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들이 반성문부터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해라, 공탁 걸어라. 판사들은 형식적으로 보고 그냥 판결합니다. 아주 신경을 써야 될 사건이 아니면은 그냥 양형 기준 가지고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벗어나는 걸 안 하죠. 문제는 그 진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양형 조건을 형식적으로 채워 감형을 받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판사들 역시 자료에 대한 정확한 검토보다는 양형 기준을 충족했는지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그 감경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법률상 감경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장량 감경 규정이 있어요. 문제는 이 장량 감경 규정이 굉장히 큽니다. 법률의 규정과 상관없이 판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감경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판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법률상의 감경은 형법에 그 조건과 감경의 정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장량 감경은 그 기준도 범위도 없어 판사 재량에 따라 형을 깎아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에 법의 공정성을 믿지 못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신청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형 선고라든가 이런 게 법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상급 심판사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하급 심판사의 생각이 전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직접적인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각 범죄마다 개별적으로 죄목을 적용해 선고 형량이 훨씬 높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미법계라는 체계를 쓰고 엄벌주의라고 해서 엄하게 꼭 범죄자를 처벌하자라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징역형을 내릴 때도 상한선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 한 체조 대표팀 주치의가 수백 명의 체조 선수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I'm giving you 175 years, which is 2100 months. 유기징역형 50년이 최대인 우리나라 법으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좀 비현실적인 형량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정의가 구현됐다라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형기가 이렇게 길다 보니 이제는 교도소 포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상황 탓에 모범수의 형을 단축해 주거나 가석방 조건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쉽다는 맹점도 있다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의 그런 상황들만 보고 이 사람이 모범수라는 이유로 그렇게 일찍 빼버리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 한 그 죄가 좀 무효화되는 거 아니냐. 논란은 있지만 법에 대한 국민 정서를 판결에 반영 중인 미국. 우리도 양형 기준 조정을 통해 실제 형량과의 괴리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형 기준이 법정형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법정형부터 높이고 그 법정형 높아지면은 양형 기준은 따라서 올라갈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법의 저울은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공정해야 하지만요. 그 무게 역시 확실히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신비의 묘약이라고 불리는 이것.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정체가 뭘까요? 깨 있을 때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잘 때 많이 분비가 되죠. 성장분도 많이 나오고 그러려면 늦어도 밤 10시까지는 잠자리에 들어야 키가 큰다는 말도 있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성장 인자라고 하는 것들을 분비를 하고 그게 이제 뼈를 자극을 해서 키를 키우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잠을 잘 때 많이 분비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성장 호르몬은 유독 특정 시간대에 많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취침 시간에 주목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찍 잠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사랑의 매까지 맞아가며 1cm라도 더 크려고 일찌감치 잠들었던 나의 어린 시절. 그게 다 쓸데없는 일이었을까? 소문의 진상을 파악해봤습니다. 절대적으로 딱 10시에서 2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밤 10시가 키 크는데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질병관리청에서도 성장을 위해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대체 뭘까요? 그 답은 숙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잠을 자면 한 20분 사이 1단계 자고 3, 40분 자면 2단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쭉 1시간 지나서 3단계 나오거든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몇 번씩 오가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과연 이 중 어느 시점에 분비되는 성장 거죠? 호르몬은 3단계 잠에서만 나와요. 델타파가 나오는 3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결국 관건은 언제 자느냐보다 얼마나 푹 잘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성장 호르몬 피크 타임은 밤 10시가 아닌 아주 깊은 수면 단계일 때니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렘 수면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이클이 하룻밤에 한 4번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그중에서 가장 길고 깊게 잠드는 구간은 어디쯤일까요? 그리고 그 순간 호르몬은 얼마나 왕성히 첫 번째 분비될까요? 사이클이 중요해요. 첫 번째 3단계 깊은 잠에서 성장 호르몬의 80%가 나와요. 실제 성장 호르몬의 양은 숙면한 시간에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자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 수면의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하죠. 깊은 수면 상태에 달하지 못하면 우리의 뇌는 성장 호르몬을 덜 분비하도록 만드는데요. 한창 클 나이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키 크는데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인지 미국은 등교 시간까지 늦추며 학생들의 숙면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찍 눕지는 못해도 충분한 수면 시간은 확보됐겠네요. 그렇다고 늦게 잠자리에 드는 건 역시 성장에 좋지 않겠죠? 근데 이제 아까 잠이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1, 2, 3, 1, 2, 3, 1, 2, 3이 3번, 4번 반복하고 깨는데 새벽 2시에 자면 아무래도 자는 총량이 적어지게 되니까 깊은 잠에 빠지는 그 시간도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기회가 많이 적어지게 되니까요. 수면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면 성장 호르몬도 더 많이 분비될까요? 잠에 절대적인 양이 많이 늘어난다고 키가 많이 크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자는 게 좋고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8시간 정도는 확보를 해주는 게 좋죠. 성장판을 자극하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까지 병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깊은 잠을 자려면 규칙적인 취침 시간도 중요하다고요. 최소한 12시 전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3단계 잠이 자야 아이들은 자기가 억울함 없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잠을 잘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성장이 끝난 어른은 예외인가요? 아니요, 성인도 나옵니다. 성인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다만 20대 이후 꾸준히 줄어 60대에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 중요성은 마찬가지인데요. 성인은 키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를 방지시켜요. 성장 호르몬이 좀 부족한 경우에도 느낄 수가 있어요. 성장판이 닫혀 있어 키가 크진 않지만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성장 호르몬, 성인의 몸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죠?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게 성장에만 관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스태미너나 이런 거를 유지할 때도 성장 호르몬이 필요해요. 성장 호르몬이 좀 부족한 경우에도 피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성인은 키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노화를 방지시켜요. 그래서 일찍 자고 성실하게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동안이에요. 미녀는 잠꾸러기라는 게 괜한 말은 아니었네요. 노화 방지 말고도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콜레스테롤 분해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인기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는데 치료를 안 하게 되면 고지혈증 같은 것도 생기고요. 비만도 생길 수 있고. 수면 부족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줄면 지방 분해 효과도 떨어진다고요. 그 때문에 과체중이라든지 비만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령 불문, 깊은 잠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욕에 관련된 그런 물질들이 분비가 장애가 생기면서 식욕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탄수화물이라든지 당지수가 높은 걸 찾게 되는데요. 식욕을 좀처럼 참을 수 없다는 것도 대표적인 특징이라고요. 안 먹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먹자. 그러니까 야채나 야식을 먹는 사람들은 뭔가가 밤에 자는 것보다 깨는 행동을 해서 멜라토닌이 뒤로 밀렸고 그다음에 이제 각성 호르몬이 밤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신호가 나오죠. 낮은 줄 알고.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살찔 위험성도 높은데요. 내가 특별히 먹은 게 없는데 자꾸 살이 찌는 것 같다면 수면 사이클을 의심해봐야 하죠. 이게 보상의 회로가 돌거든요.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난번에 좋았잖아. 그럼 또 먹자 하면서 야식을 계속 찾는 거고 그렇게 해서 칼로리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엔 비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숙면뿐인 것 같은데요. 깊은 잠을 길게 자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수면의 양. 뭐 아무리 깊은 잠을 자도 4시간 자면 피곤할 거 아니에요. 수면의 질. 질이 아까 3단계 잠하고 렘 수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면의 리듬. 이 3가지가 맞아야 좋은 잠이에요. 새벽 2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깊게 자봤자 양하고 그거는 많은데 리듬이 깨졌잖아요. 이 3가지가 잘 맞아야 온갖 좋은 호르몬과 우리가 수면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얻을 수가 있거든요. 키 크는 데에도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비만을 막는 데에도 꼭 필요한 보약, 바로 숙면입니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거 소녀 팬들의 마음을 훔쳤던 전설의 배우들이 스크린으로 돌아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식지 않는 인기로 정말 오랜 기간 영화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들이 어떠한 작품으로 돌아왔는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8, 90년대 영화 팬들을 극장가로 불러 모은 전설의 배우들이 돌아옵니다. 42 regular, wasn't it? Yeah. 먼저 키아누 리브스의 대표 시리즈물이죠. 존 윅 4인데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최고 실력을 가진 킬러지만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존 윅이 자유를 위해 싸우는 과정을 그립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개봉 첫 주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요. 존 윅 시리즈 중 오프닝 스코어 최고 기록을 얻은 만큼 영화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벌어들일 수익에도 관심이 모여지는데요. 매트릭스 시리즈로 2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출연료와 러닝 개런티를 받은 만큼 존 윅 시리즈로도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1982년에 탄생한 할리우드 최고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죠. 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가 5번째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저의 최애예요. But I've been looking for this all my life. I will correct them all.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은 전설적인 모험가이자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가 운명의 다이얼을 찾기 위해 또 한 번 새로운 모험에 뛰어드는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해리슨 포드는 인디아나 존스의 전작에 이어 15년 만에 칸 영화제에 재입성하는 뜻깊은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해리슨 포드가 이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은 것은 역시 2008년 4번째 시리즈로 6,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양조위의 신작은 바로 누아르 영화 무명인데요.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 후 각자의 목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조직에 들어간 두 남자의 끊임없는 의심과 경계 속에서 펼쳐지는 스파이 액션 스릴러입니다. 홍콩의 대표 배우 양조위는 올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평생 공로상 수상이 결정될 정도로 전 세계 영화 팬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마블 최초의 아시안 히어로 무비에 출연료만 91억 원을 받았을 만큼 몸값 또한 글로벌하죠. 이번 작품에서 과연 양조위의 누아르 인생 캐릭터가 탄생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전 세계의 영화계를 대표하는 레전드 스타들이 새로운 작품으로 건재함을 보여줄지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데뷔 45주년을 맞은 가수 인순이 씨가 겹경사를 맞았다고 해 강원도 홍천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순입니다.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해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인순이 씨. 올해로 개교 1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교육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직을 운영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전부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마음 합쳐서 배워가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10년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힘든 것보다는 감사하고 감동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인순이 씨는 자신과 같이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학교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사춘기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도 사춘기쯤 되면 혹시 나처럼 그렇게 풀리지 않는 얘기로 힘들어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혹시 내가 옆에 있어주면 이 아이들이 빨리 그런 사춘기에서 좀 헤어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인수인 누님은 모든 후배 가수들이 정말 닮고 싶은 분이죠. 개교 10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 박상민 씨, 조항조 씨, 한혜진 씨, 또 김수찬 씨, 주현미 씨 등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데뷔 45주년을 맞은 인순이 씨는 얼마 전 미국 LA에서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죠. 그때 너무 좋았어요. 이게 팬데믹 시작하고부터 사실 해외를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나가니까 관객분들도 저도 그냥 광분? 제가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하게 소리 지르면서 즐거운 시간 가졌었습니다. 1978년 희자매로 데뷔한 인순이 씨. 수많은 노래를 히트시키며 지금까지 가요계의 영원한 디바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45주년을 맞은 소감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참 자기 자리 잘 지켜왔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시간들은 그렇게 많이 기억나는 시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께 어떤 그런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으면서 잘 나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5년 동안 부른 노래 중 인순이 씨가 생각하는 최고의 히트곡은 무엇일까요? 너무 많은데요? 최고 히트곡은 반면반마다입니다. 이게 맞아요. 83년도에 나온 곡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럼 몇 년이에요? 40년 됐나? 이야. 근데 아직도 이 노래는 애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국민 전체가 알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렇습니다. 반면반마다는 국민 댄스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순이 씨의 데뷔 45주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 또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로 출근길이 꽤 쌀쌀합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20도로 포근해지겠는데요. 다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국 대부분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농도가 전 권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가급적 외출을 피하시고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KF 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